비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비좁은 동굴에 갇혀 영영 돌아오지 못하게 된 너티퍼티 동굴 존 존스 사망 사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60년의 어느 겨울날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 살고 있던 청년 데이 그린은 마을 외곽에서 목장을 운영하던 이웃 아저씨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목장 근처 바위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 속에서 한겨울에도 따뜻한 김이 나온다는 것이었죠. 평소 탐험과 여행을 좋아했던 데일은 즉시 친구들을 불러 모아 구멍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구멍의 지름은 6피트 약 183cm로 제법 컸지만 안쪽은 어른 한 사람이 겨우 통과할 만큼 비좁았죠. 한 사람씩 순서대로 구멍 안으로 들어가야 했는데 마치 세탁기 안으로 기어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들어가 보니 길이 나왔는데 미로처럼 어지럽게 얽혀 깊은 땅속으로 이어졌죠. 데일과 친구들이 까마득히 깊은 천연 동굴을 찾아낸 것이었죠. 신기한 것은 서늘한 공기가 감도는 일반 동굴과 달리 훈훈한 공기가 감돌고 따뜻한 물이 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겨울에도 난로 앞에 있는 것처럼 줄줄 땀이 쏟아질 정도였죠. 게다가 동굴 내벽은 점성이 있는 끈적한 진흙으로 뒤덮여 있어 조금만 돌아다녀도 진흙 범벅이 되어버렸고요. 데일은 여기에 착안해 동굴의 이름을 실리퍼티라고 지었습니다. 실리퍼티란 미국 어린이들에게 인기 높았던 끈적하고 점성이 있는 점토 장난감으로 쉽게 말해 액체 괴물의 조상격이라고 보면 되죠. 아무튼 최초의 이름은 실리퍼티 동굴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너티퍼티 동굴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너티퍼티 동굴은 최초로 발견된 이후 수년간 지질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었죠. 미국 국립동굴탐험협회 소속 동굴탐험가 맷 폴스는 너티퍼티 동굴이 땅속에 흐르는 뜨거운 물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며 집안을 침식해 동굴이 형성되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아래에서 위로 뜨거운 물이 차올라 집안에 스며들었다가 빠지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땅속에 공간이 생긴 희귀한 케이스인데 이러한 지형을 열수 카르스트라고 부른다고 했죠. 입구가 좁고 중앙에 광장에 해당하는 넓은 공간이 있으며 중앙과 연결된 수갈래의 통로가 이어진 게 특징입니다. 통로는 개미굴처럼 좁고 복잡하며 걸어서는 이동할 수 없고 성인 남성이 몸을 구겨 넣어야 간신히 통과할 정도라 일반적인 관광용 동굴로 개발하는 것도 불가능해 보였죠. 그런데 반대로 들어가기도 탐험하기도 어렵다는 동굴의 특징이 미국 전역의 케이빙, 동굴 탐험 마니아와 익스트림 스포츠 전문가들의 흥미를 끌었습니다. 케이빙 마니아들은 동굴 입구가 닳도록 드나들며 비좁은 통로와 여기에 연결된 수많은 방을 탐험했고 동굴 내부 지형을 담은 거대한 지도를 구축해냈죠. 수십 년간 쌓인 데이터를 토대로 2000년경에는 제법 정교한 지도도 완성되었습니다. 지도를 보고 위험한 위치를 피해간다면 초심자들도 어렵지 않게 동굴 탐험을 즐길 수 있어 너티퍼티 동굴은 익스트림 레저 스포츠형 동굴로 점점 더 유명세를 얻게 되었죠. 보이스카우트의 청소년 및 아마추어 탐험가를 위한 왕초보 탐험 코스까지 만들어지면서 최고 전성기에는 연간 25,000명이 찾을 정도로 북적했습니다. 관광객이 늘어나자 동굴 탐험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공식 사이트도 개설되었죠. 사이트에는 주의사항도 적혀 있었습니다. 너티퍼티 동굴 탐험 시 주의사항 첫 번째, 새 배터리를 넣은 헤드램프를 가져가세요. 동굴 탐험은 최소 1시간부터 4시간 이상까지 다양한 경로로 즐길 수 있습니다. 통로를 기거나 올라야 하기 때문에 손전등을 들고 다닐 수 없으니 양손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헤드램프를 가져가세요. 혹시 모르니 배터리 여분도 챙기세요. 두 번째, 가벼운 옷차림을 준비하세요. 동굴 안은 언제나 덥기 때문에 두꺼운 옷차림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피부를 보호할 긴팔 셔츠와 낡은 청바지 정도면 충분합니다. 바위와 흙으로 손과 무릎을 짚고 기어갈 일이 많으니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 동굴에 좋은 카메라를 들고 들어가지 마세요. 모험의 기록을 남기고 싶다면 플래시가 달린 작은 일회용 카메라가 적당합니다. 동굴 안에서는 자연을 느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동굴 밖을 나올 때는 온몸이 진흙 범벅이 되니 가볍게 닦을 것과 물 등을 준비하라는 등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용보다 일반적인 관광지 수준의 안내가 나와 있었죠. 하지만 알려진 것과 다르게 너티퍼티 동굴은 만만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초심자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동굴이었죠. 내부가 협소하고 경사진 자연동굴 특성상 몸이 끼거나 거친 동굴 내부벽에 피부가 찢어지는 등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고들은 대개 동굴에서 가장 좁은 통로인 버스커넬, 헬멧 히터, 스카우트 히터 3개 지점에서 발생했는데요. 참고로 여기서 헬멧 히터는 벽과 벽 사이가 너무 좁아 헬멧이 자주 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사실상 헬멧을 쓴 채로는 지나갈 수 없어 해당 구간을 지나갈 때는 헬멧을 벗으라는 팁이 존재했죠. 스카우트 히터는 과거 보이스카우트 소년들이 몸이 끼는 사고를 당한 것이 이름으로 굳어진 케이스입니다. 이처럼 사고 내용이 코스 명칭이 될 정도로 안전사고가 빈번했으며 1999년과 2004년 사이 구조대가 출동한 사건만 최소 6건이었죠. 그중 가장 악명 높았던 버스 커넬은 산도 출산의 길이라는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 성인 남성 한 명이 기어서 겨우 통과할 수 있는 비좁고 긴 코스였습니다. 코스 끝자락에는 2개의 갈림길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버스 커널에서 가장 비좁은 구간이자 탐험 코스의 최종 목적지인 밥스 푸시로 이어지고, 다른 하나는 통과한 사람이 거의 없어 알려진 내용이 많지 않은 미지의 구간 에드시 푸시로 이어지죠. 이런 악명만큼 버스 커널은 끼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점으로 단순 끼임이 아니라 생명의 위험을 느낄 정도로 아찔한 케이스도 많았습니다. 1999년 7월 29일 목요일 10대 청소년 여럿이 이른 아침에 동굴 탐험을 시작했죠. 아이들은 넓은 광장 공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는데, 이때 모험심 강한 두 명이 버스 커널을 탐험하고 싶다고 나섰다가 둘 다 버스 커널에 몸이 끼인 채 갇혀버렸습니다. 친구들이 달려와 두 사람의 몸을 당기기 시작했지만 아이들의 힘으로는 구조할 수 없었고, 결국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12시간 만에 구출되었죠. 그리고 2004년 8월 21일 토요일 6명의 친구와 함께 동굴을 방문한 16세의 브로 클라크가 버스 커널에 끼어버리는 사고도 있었죠. 구출하는데 약 14시간이 걸렸고, 구조된 후에도 혈액순환 부족으로 인해 신경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어 왼쪽 신체 일부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유타주는 너티퍼티 동굴에서 안전사고가 계속 일어나자 언젠가 치명적인 인명사고가 날 것을 우려해 2006년 동굴에 폐쇄했죠. 하지만 탐험의 자유권을 보장하라는 반발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유타주는 결국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의 안에 탐험을 허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2009년경 동굴을 재개장하죠. 충족할 조건은 두 가지였는데요. 첫째, 사전에 온라인 신청을 한 자의 하남. 둘째, 경험이 풍부한 동굴 탐험 전문가 동행하는 경우의 하남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동굴이 재개장되고 2009년 11월 24일 한 무리의 사람들이 너티퍼티 동굴을 향했죠. 곧 닥쳐올 비극을 알지 못한 채 말이죠. 그 중에는 버지니아에서 온 26세의 청년 존 존스도 있었습니다. 존은 버지니아 대학교 의과 대학에 다니며 소아심장내과 전문의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고 있었죠. 추수감사절을 맞아 임신한 아내 에밀리와 한 새배기 딸 리지를 데리고 고향인 유타주를 찾아 오랜만에 가족과 친구들을 만났다가 하루 시간을 내 동굴 탐험에 나섰던 것이었습니다. 존은 어린 시절 유타주의 거의 모든 동굴을 탐험한 케이빙 마니아였습니다. 몇 년간 공부와 결혼 준비로 취미생활을 하지 못했던 존은 모처럼 고향을 찾은 김에 형 조씨와 친구 9명을 데리고 언젠가 꼭 한번 가보리라 벼르고 벼르던 너티퍼티 동굴로 향했죠. 존과 일행들은 동굴 내에서 가장 크고 넓은 경사 구간인 빅슬라이드를 통과했습니다. 납작 엎드려서 기어가야 하는 다른 구간과 달리 점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넓은 구간이죠. 모처럼의 모험이 싱겁게 끝나지 않기를 바랐던 존은 형 조씨 그리고 두 명의 친구와 함께 악명 높은 버스 커널 구간으로 진입하기로 했습니다. 엉금엉금 기어 버스 커널 구간을 통과한 존은 갈림길에서 밥스 푸시 방향으로 나아갔죠. 지도상으로는 좁은 구간을 통과하면 곧바로 넓은 공간이 나온다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통로는 점점 좁아질 뿐 끝이 나오지 않았죠. 생각보다 코스가 길구나 생각하며 앞으로 나아가는데 갑자기 통로가 70도 각도로 꺾이면서 몸이 아래로 처박혔습니다. 존은 양팔을 몸에 붙인 차렷 자세를 한 채로 비좁은 통로에 몸이 꽉 끼어버리게 되었죠. 그제야 무언가 상황이 잘못되었음을 인지하고 몸을 뒤틀어 왔던 길로 되돌아 나가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존은 70도 각도로 아래로 뚫려있는 경사면을 따라 머리부터 거꾸로 처박힌 상태라 옴짝달싹도 할 수 없었죠. 존이 갇힌 통로는 폭 45cm, 높이 25cm로 183cm에 90kg의 건장한 체격의 존은 숨을 쉬는 곳조차 어려울 정도로 비좁았습니다. 존은 땅속에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추수감사절 저녁 식사에서 두고두고 회자될 엄청난 추억거리가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상황의 심각성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슬슬 머리에 피가 몰리고 숨쉬기가 어려워지고 있었기에 형을 불러 자신을 건져 올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동생의 부름을 듣고 형이 내려왔을 때 보인 건 구멍 밖으로 튀어나온 존의 다리뿐이었죠. 조씨는 동생의 다리를 잡고 꺼내려고 했지만 팔다리를 자유롭게 쓸 수 없는 한 뼘 높이의 굴 안에서 땅속에 처박힌 성인 남자를 들어올리는 건 불가능했죠. 혼자서 동생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조씨는 일행에게 돌아가 구조대를 불렀습니다. 이때쯤 존도 웃음기가 가시고 공포가 몰려오기 시작했죠. 알고 보니 존은 최종 목적지인 밥스 푸시가 아니라 미지의 구간 에드스 푸시 방향으로 즉 버스 커널 구간의 끝자락에서 길을 잘못 들었던 것이죠. 몇 년 전 브로 클라크라는 10대 소년이 낀 지점에서도 좀 더 떨어진 자리였는데 너티퍼티 동굴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비좁은 지점이라 신고를 받고 전문 구조원이 도착하는 데만 약 3시간이 걸렸습니다. 작은 체구의 베테랑 동굴 탐험가 수지 마톨라는 입으로 명랑한 목소리로 존에게 말을 걸었죠. 안녕 존, 제 이름은 수지예요. 괜찮아요. 안녕 수지, 와줘서 감사해요. 그런데 저 정말 너무나 나가고 싶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존, 금방 여기서 나가게 될 거예요. 수지는 존을 안심시켰지만 정말로 구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는 없었죠. 딱 봐도 너무 꽉 끼어 있었고 존이 끼어있는 부분 주변에 파고 들어가 주변부를 넓히려고 했지만 암석질이 너무 단단해 파낼 수도 없었거든요. 폭발물을 사용해 부수는 방법도 있지만
순간 좁은 동굴 전체의 안반이 붕괴되거나 변형되는 등 2차 사고로 번질 위험성이 너무 높았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존의 발목에 밧줄을 묶어 당기는 것 뿐이었죠. 그조차도 밧줄로 다리를 고정하고 잡아 당기기 시작했을 때 자신의 힘으로는 끄집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후 인터뷰에서 수지는 땅속에서의 구조 활동에 대해 물살이 아주 강한 해류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 헤엄치는 것 같았다고 회고하기도 했죠. 수지의 뒤를 이어 다른 구조대원도 현장에 도착했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비좁은 통로에서 아래로 깎아지르는 경사면에 거꾸로 박힌 성인 남자를 밖으로 빼내는 것은 불가능하게 느껴졌죠. 그렇게 존을 구하지 못한 상태로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존은 점점 더 숨쉬기도 힘들어졌고 정신도 흐릿해져가죠. 오전 8시경 동굴 입구 주변에는 수백 명의 구조대와 존의 아내 에밀리와 한 살배기 딸 리지 그리고 방송사 기자들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땅속에 거의 수직 상태로 박힌 채 10시간 이상을 보낸 존은 서서히 착란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죠. 구조대원에게 자신이 왜 여기에 있는 건지 물었고 응답 반응도 눈에 띄게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구조대는 존이 의식을 잃지 않길 바라며 지상에 있는 가족과 통신할 수 있게 전화 연결을 해주었죠. 아내 에밀리는 존에게 포기하지 말고 계속 싸워달라고 외쳤습니다. 추수감사절 당일에 벌어진 끔찍한 비극을 접한 사람들은 존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했고요. 구조대는 마지막 방법으로 존의 다리에 밧줄을 연결해 도르래를 이용해 끌어올리는 분리 시스템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설치에도 몇 시간이 걸릴 테고 설령 성공한다고 해도 동굴이 무너져 내릴 위험이 컸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죠. 존의 몸이 쉽게 빠져나오도록 뭔가 통로 곳곳에 기름을 바른 후 밧줄을 당기기 시작하자 꽉 끼었던 몸이 조금씩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가 분리 시스템 구조작전은 중단되고 말았죠. 존이 밧줄을 당길 때마다 극심한 고통으로 호소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이 방법은 강한 힘으로 억지로 잡아당기는 것이었으니까요. 의료진은 존이 쇼크사의 위험을 언급하며 구조를 정지시켰죠. 구조대는 존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진행하다 보면 존을 완전히 꺼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도르래를 고정하는 볼트를 박아 넣었던 바위가 무너지면서 존이 원래 있던 자리보다 더 깊이 빠져버린 것이죠. 통로가 무너져 내리면서 현장에 있던 구조대원까지 큰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치료를 위해 작업을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했던 구조대원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존이 물었죠. 저 여기서 나갈 수 없는 거죠. 구조대는 존이 느낄 공포와 절망을 덜기 위해 계속 말을 걸고 노래를 불러주는 등 갖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존의 몸에 밧줄을 연결했죠. 하지만 전부 다 깊게 박힌 존의 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기는 강도를 높여도 존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죠. 그의 심장은 이미 멈춘 상태였습니다. 결국 존은 동굴에 갇힌 지 27시간 만에 사망 선고를 받게 되었죠. 사인은 호흡곤란과 심장마비였습니다. 주정부는 존의 가족과 국민들에게 존은 안타깝게 사망했으나 시신은 안전하게 인양하겠다고 확언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존은 죽어서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동굴 내부가 너무 복잡하고 비좁아서 억지로 시신을 빼내면 산산조각 날 게 분명했거든요. 주정부는 존의 시신을 회수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두기로 결정합니다. 동굴 입구는 콘크리트로 막아 영구 폐쇄해버렸고요. 너티퍼티 동굴 존 존스 사망 사고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